오늘 새벽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4.928%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6일 기록한 2007년도 이후에 최고치인 4.887%를 넘어서 5%에 육박한 수치인데, 금리 인상 가능성과 유가 불안, 그리고 채권 시장 수급 불안으로 인해서 국채 금리가 전고점을 연일 갱신하고 있죠. 그나마 미국 재무부의 20년물 국채 경매 결과가 좋게 나오면서 채권 시장은 안정화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현재 바이든 대통령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를 포함한 아랍권 지도자들과 회동을 하기 위해 이스라엘을 방문했는데, 가자 지구의 병원이 폭격당하면서 회동은 취소가 됐습니다. 이후 텔아비브에 방문해서 바이든이 한 연설이 채권 시장의 금리를 상승시켜주는 재료가 되죠. 바이든은 1,000억 달러에 달하는 이스라엘, 우크라이나 지원 방안을 의회에 요구하겠다고 밝히면서 금리가 급등을 했죠. 이전부터 바이든 정부는 이스라엘이나 우크라이나, 대만에 대한 원조와 미국 남부 국경 안전에 대한 자금을 포함하는 안보 패키지로 1,000억 달러 이상을 의회에 요구하겠다는 내용들을 꾸준히 보도해 왔는데, 바이든 입에서 이 내용이 확인된 거죠. 현재 중동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투자자들은 안전자산 선호 심리로 인해 채권을 오히려 매수해야 되는 심리가 작용해야 되는 시기죠. 그러나 채권 시장에 1,000억 달러 규모의 채권이 더 쏟아질 수 있다는 바이든의 발언이 미국의 재정 적자를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고, 채권을 매도해야 되는 심리가 작용을 한 겁니다. 채권 시장의 수급 불안 문제가 바이든의 말로 인해 더욱더 증가하고 있는 셈이죠. 중동 전쟁이 발발한 초기에는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채권 금리가 떨어졌지만, 지금은 미국 정부가 재정을 사용하면서 채권 금리가 상승을 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중동 전쟁에 따른 불확실성은 금리를 낮추는 요인인데, 미국 정부가 돈을 풀면서 오히려 금리가 상승을 해버렸죠. 거기다 미국의 좋은 경제 지표까지 금리를 상승시키는 요인들이 너무나도 많은 상황입니다. 게다가 알-아흘리 병원 폭격으로 인해서 중동 전쟁 확전에 대한 불안감은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죠.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제네바 협약이 체결되면서 각국 정부는 분쟁 지역의 환자와 의료진, 의료시설 등을 보호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전쟁 중에는 병원을 공격하지 않는 게 규칙입니다. 그런데 이번 전쟁에서 규칙이 깨져버렸죠. 현재 레바논에선 시위대 수백 명이 수도 베이루트 외곽 아우카르에 있는 미국 대사관 근처에서 반미 시위를 벌이고 있고, 요르단 수도 암만에서는 요르단 정부의 이스라엘과의 평화조약을 파기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란 정부는 아랍 국가들에게 이스라엘에 대한 석유 수출 금지 등의 제재와 각국에 주재하는 이스라엘 대사들을 모두 추방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상태죠.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걱정해야 될 문제는 원유 가격일 텐데요. 이란 정부의 발표가 나온 이후에 국제 유가는 2% 급등합니다. 이스라엘은 석유를 카자흐스탄과 아제르에서 대부분 수입하고 있는데, 해당 국가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충돌에 민감한 중동 국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슬람 국가들의 석유 수출 중단이 국제 유가에 끼치는 영향은 미비할 것으로 보여져요. 이스라엘의 석유 수입량이 전 세계 공급량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낮은 상태고요. 아무래도 원유 시장 관계자들은 이란의 이 조치를 1973년 용키푸르 전쟁을 떠올렸을 겁니다. 이집트와 시리아가 주축이 된 아랍연합군과 이스라엘이 치른 전쟁이었는데, 당시 아랍 국가들은 이스라엘을 지원한 국가를 대상으로 석유 금수 조치를 시행했고, 이로 인해 유가는 300% 급등을 했죠. 그로 인해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 시대를 맞이하게 된 거고요. 이처럼 국제 유가가 상승하면 장기 국채 금리가 상승을 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 상승 은 미국 경제에 대한 더 큰 낙관론과 인플레이션 상승 전망, 향후 가격 상승 위험 보상에 대한 투자자의 요구 등이 반영됩니다. 금리 상승 요인 중에 미국의 정치적인 불안 요소도 있겠죠. 최근 미국 하원의장 케빈 메카시가 해임을 당하면서 현재 미국 하원의장은 공석인 상태죠. 이후 2명의 후보가 나왔고 2번의 투표를 실시했지만 공화당 내에서 표가 갈리면서 현재 미국 하원에서는 새로운 대안책이 필요할 정도로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스라엘이나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해줘야 되는 법안들이 계속해서 미뤄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정치적 불안은 국채 금리를 상승시키는 요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네요. 미국의 강력한 경제 데이터 역시 국채 금리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데, 9월달 고용 보고서에서 신규 일자리는 33만 6천 개나 증가를 했습니다. 9월 소비자 물가와 생산자 물가 지수 역시 예상보다 높았죠. 소매 판매 지표도 월가 예상치가 0.2에서 0.3%였는데 2배 이상 높은 0.7%를 기록하면서 6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죠. 이번 미국의 소매 판매 지표를 살펴보면 휘발유나 자동차 관련 부분만 상승한 게 아니라 전반적인 영역에 걸쳐서 모두 상승을 했습니다.
개인 생활용품 구매나 레스토랑 같은 외식도 늘었고요. 9월부터 학자금 대출 상한이 시작되기 때문에 소비가 줄 것이라 예상들을 했는데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거죠. 9월 지표만 보았을 때 미국인들은 아직 지갑을 닫을 생각이 없어 보여요. 소비가 좋고 경제 성장률이 높아질 것이라 예상한다는 건 연준 입장에서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즉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머릿속은 더욱더 복잡해질 겁니다. 오늘 뉴욕 이코노미 클럽 연단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을 중요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금리가 폭등하자 미국의 30년물 모기지 금리가 8%를 찍었습니다. 30년물 모기지 금리는 미국의 기준금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는 않지만 10년물 국채금리와 연동되는 모습을 보여주죠. 쉽게 말해서 10년물 국채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30년물 모기지 금리도 상승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미국인들이 집을 사기 위해 받는 모기지 대출 건수는 계속해서 줄어드는 상황이고 반대로 신규 주택 착공 건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기존의 주택 보유자들은 이사를 가고 싶어도 8%의 높은 금리 때문에 갈 수 없는 상태예요. 당연히 집을 내놓는 사람들도 줄어들 거고 집을 구하려는 사람들은 매물이 없어서 공급이 수요에 못 따라가고 있는 상태죠. 이 때문에 기존에 있는 주택 가격들이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집을 구하는 미국인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신규 주택을 찾으면서 현재 미국의 집값은 반등하고 있는 추세죠. 미국에서 8%의 이자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체감이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한국에서 8% 이자로 부동산 대출을 받으면 한 달에 얼마를 내야 되는지 계산을 해봤습니다. 한국에서 집을 사기 위해 1억 원의 대출을 받았을 시에 대출 기간 30년에 연이율 8% 기준 한 달에 73만 원을 내야 됩니다. 5억 원 대출을 받았다면 한 달에 내야 하는 비용은 무려 366만 원입니다. 미국의 집값을 고려한다면 지금 집을 구매하는 미국인들은 최소 2,000불에서 3,000불은 대출금으로 지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까지 미국의 국채금리를 중요하게 봐야 될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미국의 국채금리가 올라가면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한국을 포함한 모든 주요 국가들도 따라서 국채금리가 올라갑니다.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면 신흥국들도 금리를 인상하는 것과 같은 원리죠. 이렇게 국채금리가 상승하면 시중금리도 상승하게 되고 대출금리도 상승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소비가 줄고 경제 성장률은 감소하게 되죠. 기업들 입장에서는 실적이 좋지 않게 나오기 때문에 국채금리 상승은 주식시장에 좋을 수가 없는 것이죠. 전 세계에 있는 은행들이나 기관들 대다수가 안전자산인 미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는데 국채금리가 상승하면 보유하고 있던 국채 가격이 떨어질 겁니다. 국채를 팔지도 않았는데 미실현 손실은 커지게 되는 구조죠. 재무구조가 불안정한 기관들은 국채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뱅크런이나 파산까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국채금리가 상승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채권 시장은 자금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변동성이 심하면 안 되는 시장이에요. 지금 채권 시장의 변동성은 2007년도 전 세계 금융위기급으로 변동성이 심한 상태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51조 달러에 달하는 미국 채권 시장이 안정화가 돼야 우리 주식 시장에도 수급이 들어올 겁니다. 미국 증시와 한국 증시는 일정 부분 동조화되어 있기 때문에 국내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도 전 세계 가장 큰 미국 증시에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최근에 금리가 상승하면서 국채 ETF나 채권 관련 상품들을 담는 분들이 많으신데 나는 안전하게 10년 이상 5% 정도 이자 받으면서 저축할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좋아 보여요. 이렇게 국채 금리가 상승할 수 있는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식 불장은 현재 거시적 경제 상황에서는 지금 당장 나오기 힘들어 보여요. 어려운 상황이지만 섹시한 종목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투자가는 무엇인지, 어떤 방식의 투자가 내 성향과 맞는지를 판단해서 매력적인 자산을 찾으셨으면 합니다. 다음이 더 기대되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톡톡이었습니다.